그날 밤 서울의 화려한 아파트에서 나는 민호의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떠오른 은행 거래 내역이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윌로우 크릭 프로퍼티라는 이름의 매월 45만 원 송금 내역.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민호가 매달 그 돈을 보내는지 나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다. 손이 떨려 키보드를 두드리기 힘들었지만 검색창에 그 이름을 입력했다. 시골 마을, 낡은 임대주택관리회사, 그곳이 민호의 부모님이 갇혀있는 감옥이었다. 내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민호, 나의 완벽한 약혼자.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날부터 내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분노가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릴 불꽃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민호와의 삶은 드라마 속 로맨스처럼 완벽했다. 매일 아침 그가 타준 커피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그의 부드러운 미소가 나를 깨웠다. 그는 서울의 대형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엘리트였다. 잘생긴 얼굴, 따뜻한 눈빛, 그리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사랑. 우리 아파트는 도심을 내려다보는 밝고 세련된 공간이었고 이제 결혼 준비로 가득 차 있었다. 장미로 할까? 아니면 백합처럼 모던하게? 나는 잡지 2권을 들고 물었다.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천견본, 장소 브로셔, 케이크 샘플을 둘러싸고 있었다. 민호는 예산 스프레드시트를 보며 웃었다. 너가 좋아하는 걸로 해, 지은아.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그는 항상 그랬다. 나를 우선으로, 자신의 행복은 뒷전으로. 우리는 2년을 함께했고 몇 달 후면 부부가 될 터였다.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퍼즐 같았지만 한 조각이 영원히 맞지 않았다. 바로 그의 부모님. 처음 만난 날부터 민호의 가족은 금기였다. 3번째 데이트에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야?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복잡한 이야기야. 전통적이고 통제적인 분들이셔. 가족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내가 금융 쪽으로 가겠다고 하니 화가 나셨어. 큰 싸움 후에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민호야, 너무 슬프네. 미안해.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래된 일이야. 지금은 너 만나서 훨씬 행복해. 그게 끝이었다. 나는 그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결혼식이 다가오자 그 문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전화로 물었다. 민호 부모님 주소 알려줘. 초대장 먼저 보내야지. 내 위가 꼬였다. 안 오실 거예요. 어머니는 충격받으셨다. 아들 결혼식에 부모가 안 와? 그게 무슨 소리야? 저녁에 민호에게 물었다. 그는 주방에서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다. 엄마가 부모님 주소 물으시네. 그의 몸이 굳었다. 돌아선 얼굴은 차갑고 딱딱했다. 안 돼. 그 한마디가 문을 쾅 닫는 소리 같았다. 이미 말했잖아. 그들은 내 인생에 없어. 결혼식에도 안 와. 그의 목소리에 서린 강렬함이 나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결혼은 가족이 함께하는 거잖아. 화해할 기회일 수도. 그는 내 손을 세게 잡았다. 너는 그분들을 몰라. 고치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분들이야. 그들의 쓴소리가 우리 행복을 망칠 거야. 내 과거는 과거로 남겨둬. 제발, 나 믿어. 그의 간절한 눈빛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미안해. 그는 나를 안았지만
그날 밤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불안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우리 집 한가운데에 잠긴 방이 있었고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을지 두려웠다. 몇 주간 불안을 억누르며 결혼 준비에 매달렸다. 반지 고르기, 메뉴 정하기, 모든 게 즐거웠다. 민호는 다시 다정해졌다. 하지만 그 환상이 깨진 건 비 내리는 토요일 오후였다. 결혼식 슬라이드쇼를 준비하다가 민호의 유년 사진을 찾기로 했다. 그의 옷장 위 선반에 대학 물건이라고 적힌 상자가 있었다. 그냥 어린 시절 사진일 뿐이야. 부모님과 상관없어라고 자신을 설득하며 상자를 내렸다. 먼지 쌓인 교과서, 스웨트셔츠, 노트북 아래에 가죽 앨범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친구들과 웃는 젊은 민호, 졸업식 사진. 그러다 가족 사진이 나왔다. 17살쯤 된 민호가 부모님을 안고 웃고 있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 어머니는 기쁨으로 빛났다. 그들은 통제적이지 않았다. 사랑으로 가득 찬 가족이었다. 혼란과 의심이 솟구쳤다. 이 사진과 민호의 이야기가 맞지 않았다. 앨범을 들고 거실로 갔다. 민호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민호야, 이거 봐. 그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게 어디서 난 거야?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옷장에서 슬라이드쇼에 넣으려고 그는 앨범을 빼앗아 닫았다. 말했잖아. 건드리지 마. 왜 존중 못해. 그의 눈에 서린 분노가 나를 움츠러들게 했다. 그날 저녁 그는 침묵으로 나를 벌했다. 방에서 책을 읽다 복도에서 그의 전화 소리를 들었다. 필요한 대로 해? 협상할 게 없어. 내가 주는 대로 받아. 그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알잖아. 피가 얼어붙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같았다. 문이 열리자 그는 미소 지었다. 자자, 잘까. 나는 그를 보며 확신했다. 그의 이야기는 거짓이었다. 진실은 훨씬 어두웠다. 그 후 날들은 속임수의 연속이었다. 민호는 과도하게 다정해졌다. 메모 남기기, 좋아하는 음식 사오기.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우리 관계는 얇은 얼음판 같았고 아래 어둠이 꿈틀거렸다. 증거가 필요했다. 화요일 저녁, 민호가 미팅으로 늦는 날 공동 계좌를 열었다. 예산 확인이라는 핑계로 거래 내역을 훑었다. 매달 45만 원, 청계천 프로퍼티로 검색해보니 경기도 외곽 시골 마을의 부동산 회사였다. 민호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곳, 그곳이 부모님의 감옥일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다음 날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 마을로 차를 몰았다. 비포장 도로 끝에 낡은 집이 있었다. 창문으로 본 광경, 쇠약한 노부부가 앉아 있었다. 남자는 문을 경계하듯 바라보고 여자는 벽을 멍하니 쳐다봤다. 그들의 얼굴은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민호의 비밀이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버린 쪽이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그들을 구해야 했다. 집 앞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문이 살짝 열리고 노인이 두려운 눈으로 나를 봤다. 저 지은이에요. 민호의 약혼자예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 들어오지 마. 그는 화낼 거야. 하지만 그는 문을 열었다. 집안은 무덤 같았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 노부부, 병호 할아버지와 영자 할머니는 쇠약했다. 민호가 말하길 당신들이 그를 버렸다고 이 병호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 애는 항상 이야기를 잘 지어냈지.
진실이 쏟아졌다. 그들은 시골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았다. 민호를 자랑스러워하며 교육시켰다. 몇 년 전 민호가 왔다. 저축을 투자하면 배로 불려줄게요. 차트와 용어를 보여주며 설득했다. 그들은 아들을 믿고 모든 재산을 넘겼다. 처음엔 수익이 났지만 곧 사라졌다. 시장 붕괴라고 민호가 말했다. 모든 게 잃었고 그들은 파산했다. 민호가 dim시집 뒤라며 이곳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그는 은행카드, 신분증, 핸드폰을 빼앗았다. 수치심 때문에 친구 연락하지 마세요. 그는 그들을 고립시켰다. 매주 식료품만 보내고 그 돈조차 그들의 자녀 재산에서 뽑아냈다. 민호는 도둑이었다. 부모를 훔쳐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자신의 성공을 쌓았다. 영자 할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그 고통이 내 가슴을 찔렀다. 돌아오는 길, 분노가 나를 삼켰다. 민호는 괴물이었다. 우리 아파트는 이제 감옥 같았다. 나는 그의 노트북에서 증거를 캡처했다. 투자 내역, 도난 기록. 짐을 쌌다. 내 옷, 책, 가족 물건. 경찰과 노인보호기관에 전화했다. 노인 학대와 금융 착취예요. 그들은 즉시 출동하겠다고 했다. 민호가 돌아왔다. 꽃다발을 들고 웃으며. 오늘 어땠어? 친구 안 만났어. 청계천 갔어. 부모님 만났어.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그들은 미쳤어.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 불렀어. 이제 끝났어. 그는 분노로 소리쳤지만 나는 차갑게 반지 벗어 테이블에 놓았다. 끝이야. 문을 나서며 자유를 느꼈다. 민호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냥 필요했다. 그 상처 때문에.